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땅덩어리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많은 것은 그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일 먼저 된 게 1995년도인데, 여기에 간판 스타가 석굴암하고 불국사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뭐 불국사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 절인데 뭐가 그렇게 특별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불국사는 일반 서철하고 전혀 다른 개념이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불교가 원래 우리 인도에서 석가모니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우리나라의 그 신라 고구려 백제 저기 할 때 신라가 가장 늦게 들어오면서도 이 저항이 좀 있었어요. 불교를 갖다가 당시에 신라에서 이 전도고 보고 하는 거를 이제 총력전으로 뭐 국가에서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었겠죠. 이런 방법 중에 하나를 만든 것이 김대성을 통해 갖고 불국사를 만들었는데, 불국사의 이름이 특별합니다. 불국입니다. 그것이 무슨 신라분들이 보통 분이 아닌데, 원래 불교가 인도에서 시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그 불국이 신라로 왔다는 거예요. 불국사는 일반 사찰하고 달리 바로 인도에 있던 그 불국이 그대로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릅니다, 이게. 여기에서 세계에서 이 계단이 국보입니다. 계단이 국보되어 있는 데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밑에 있는 게 바로 옆인데, 요 옆에 그랭이 공법으로 돼 있어요. 그래 갖고 불국사가 여기 경주에 우리나라에서는 지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부서지지 않은 겁니다. 그랭이 공법이라는 거는 이 돌을 깎아서 그거에 맞추는 겁니다. 이 멕시코에 우리나라의 건물이 멕시코 시티에 갔는데, 그 심한 지진에도 우리나라 건물들이 그 정자가 부서지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석굴암인데, 석굴암도 아주 특이한 겁니다. 이것이 특이한 이유는 뭐냐면, 원래 그 인도라든가 이런 데는 아주 더운 나라죠. 그 더운 나라기 때문에 이 불상들이고 이런 데를 노천으로 오니까 땀이 뻘뻘 나고 뭐 이러는 거기 때문에 그 인도의 석굴이라든가 이런 데에 불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안치했어요. 그랬는데 우리에서 옛날에 신라들이든가 뭐 이런 분들이 그 인도라든가 이런 데 당나라를 가보니까 기찬 그 작품들이 있다 이거죠. 뭐냐면 굴 속에다가 이 불상을 넣는 겁니다. 그 좋은 아이디어를 한국에 와서 접목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한국에 문제가 있어요. 딴 데하고 달리 우리나라는 상당히 많은 돌들이 차돌, 화강석입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워낙 단단한 데다가 우리나라는 굴이 없습니다. 그래갖고 처음에 한 데가 단석산 신선사 마해석굴, 경주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데가 굴같이 생겼습니다. 거기다가 석굴들을 이제 조각을 했죠. 그랬는데 그하고 찾기나 어렵고 그런데, 거기에서 잘 아시면 군위에 삼전석불이 있습니다. 그 중앙에 이렇게 딱 내려왔는데, 우리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굴이 많지 않으니까 신라분들이 그야말로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만든 겁니다. 사실은 석굴암이 매우 적은 적인데, 이게 석굴로 저기가 석굴암이지만 여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조각을 전부 한 겁니다. 이게
일제강점기 때 해체해갖고 이제 다시 만드는 적인데, 이와갖고 조각을 쭉 해갖고 조각을 갖다가 조립하고 그런 다음에 이 위에다가 흙이고 이런 걸 써갖고 잔디도 하고 그래서 석굴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석굴하면 이거는 석굴이 안에 있는 부처님들이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건축물로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유네스코 세계위원들이 보고 워낙 적은 적이지만 그냥 보지도 않고 세계에서 유일한 게, 세계에서 유일로 되는 거는 점수가 많이 되죠. 세계에서 유일한 거 그대로 이게 인정이 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외국에 가서 보시면 이 노르들담이든지 이런 어마어마한 건물들, 피라미드든가 이런 걸 이제 규모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적은 곳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심지어는 심사위원한테 뇌물 박박 줘갖고 그래갖고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이 석굴암은 어디에 규모에 봐도 대항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걸작품입니다. 조각이 또 참 멋있다는 거는 이건 또 다른 얘기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거는 석굴암의 재료인 화강석은 이 경도가 7이나 돼서 매우 단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실력으로 까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피라미드라든가, 물론 피라미드에도 화강석을 씁니다만은, 그런데든가 노틀담 사원이라든가 캔터베리 사원이라든가 이렇게 수없는 유럽의 거대한 건물들, 이런 거는 이 석회석입니다. 이 석회석 같은 거는 그저 연필 칼로도 조각이 가능해요. 그런 걸 조각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보송하는데도 연필 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석굴암이 어느 정도로 이 제작에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는 걸 이제 이해를 하실 겁니다. 두 번째죠. 세 번째는 종묘입니다. 많은 분들이 종묘가 어떻게 이거 되느냐, 그냥 건물 하나로만 뵙니다. 그런데 그거의 종묘의 비밀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될 수 있는 거는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사하고 종묘 제례도 있고 이런 거보다 목조 건축물로 제례용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건물입니다. 우리가 그런 걸 모르는 겁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서 그런 걸 모르겠어요. 이게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목조로 된 제례 건물입니다. 그러면 거기다가도 그게 연대가 얼마나 빵빵가요. 세계에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종묘가 많은 분들이 신전으로 따지면 너무 적다 그런 거지만 비교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외국하고 우리 거하고 비교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 여기에서 너무나 놀라는 거는 종묘에는 제례학이 있다는 겁니다. 이 종묘 제례학도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돼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내용한 거는 500년 동안 일사불란하게 지금도 한다는 거죠. 종묘 제례학은 이 중국에서 해갖고 자기네들을 했는데 자기네들이 없어졌어 해갖고 한국에 와서 종묘 제례학을 배워간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는 이 해인사의 장경판전인데 두 개가 세계유산입니다. 하나는 기록유산입니다. 이 팔만대장경 자체가 세계에서 기록유산으로 매우 중대한 그런 점수를 받고 있고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은 이 팔만대장경을 보관하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과학적으로 정말 상당히 잘 돼 있다는 거죠.
이게 목재인데 사실은 위치가 상당히 불리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목조로 만드는 것이 썩지 않고 이런 거는 건물 자체가 통풍이 되게 아래 위도 돼 있고 창문의 위치도 크기가 다릅니다. 이런 내용을 건축적으로 해갖고 심사위원들이 나름대로 평가를 박박한 겁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해인사는 장경판 전이 문화유산이고 그 다음에 장경판 자체가 기록유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관왕이죠. 그 가서 보시면 지금은 뭐 워낙 유네스코의 관리고 이런 게 보안이 철저하기 때문에 뭐 사전에 그 뭐 허가를 받아야 하겠지만 가서 보시면 뭐라고 그러느냐면 아주 적은 건물 몇 개 갖고 앞뒤로 이렇게 두 개 있는데 이게 무슨 세계유산이 될 거냐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자체가 그냥 건물을 지은 게 아니고 그 나무를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 해인사 자체는 습기가 많은 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들이고 판전이고 이런 게 보관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 건물을 구조라든가 이런 걸 따져서 한 거죠. 다음은 뭐 얘기를 보나마나 저기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궁이 여러 개 있는데 그 궁이 있는 중에서도 창덕궁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덕수궁이 있고 창경궁이 있고 경복궁이 이제 본궁이었는데 창덕궁이 들어갔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 중에서는 뭐 시설 자체하고 경복궁이 정궁이었는데도 일제강점기 때문에 거의 이제 파괴가 됐죠. 창덕궁이 다른 데는 이유는 바로 이게 있습니다. 창덕궁은 후원, 즉 우리 뭐 일반 분들한테는 많이 알려진 이름이지만 비원인데 이 비원으로 해갖고 한국의 가장 큰 그 진수를 보여주는 그러한 정원이다. 그 한국적인 정원으로 하는 게 이제 창덕궁의 비원인데 그 창덕궁의 비원은 뭐 지금 이제 허가를 받아서 하고 예전에는 들어가기가 비원은 매우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뭐 비교적 쉽게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이제 인원의 한도가 있는데 그런데 비원의 그 아주 특징인 거는 이제 특별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옥류천이라고 그러는데 이 경주에만 포석정이 있는지 하지만 좀 적지만 여기에 옥류천이라서 포석정이 있습니다. 아마 가서 보시면 거기에 뭐 글도 쓰고 술잔도 뭐 그럴 저기는 못하겠지만 하여튼 예전에 왕은 여기서 신하들하고 시한 수도 있고 뭐 이랬었다고 그럽니다. 가서 보시면 맨 마지막 곳에 포석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원화성이죠. 수원화성은 이게 세계적으로 가장 특이한 성입니다. 이 자체를 갖다가 정조가 정약용을 통해서 그래서 수원화성을 만든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성을 수원으로 이 내려가자라는 그 큰 틀로 해서 수원을 국방적으로 보호를 하고 그리고 여기를 문화, 정치, 경제의 중심으로 만들다고 그래서 도시 자체를 아예 계획으로 성벽으로 이렇게 싼 데는 세계에서 유일한 데입니다. 이런 유일한 데여서 거기다가 뭐 정약용이 얼마나 똘똘한 분입니까? 우리 3대 천재 중에 한 사람이라 이 양반이 그 당시에 뭐 거중기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박박해서 했고, 이 방어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뭐 이거 칠해든가 뭐 이런 걸 갖다가 그대로 강력하게 한 이런 흔적이 보이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정조가 수원 화성을 이렇게 완성을 한 후 얼마 안 돼서 이제 정조가 사망을 해갖고 이 자체가 완전히 역사의 유물로 된 식이 돼 있지만, 하여튼 세계에서 도시하고 성벽을 갖다 한꺼번에 한 거는 유일한 데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점수를 뭐 많이 얻을 수밖에 없죠. 다음에는 경주 역사지구입니다. 예전에 이제 유네스코 세계유산이고 이런 데에서 각 나라에서 이렇게 하나나 두 개씩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이런 어느 도시 같은 데 보면 멕시코라든가 이런 데가 보면 도시 전체가 유적이에요. 파리도 도시 전체가 유적입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건물 하나로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경주를 전체의 역사를 갖고 그 분야 중에서 경주 역사 유적지구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쉬운 거는 형산강 좌측은 지정을 갖다 신청을 안 했어요. 제가 봐서는 신청을 했으면 분명히 들어갔을 텐데, 그 신라의 유적 쪽에서도 김이신 장군 묘라든가 태종 무열왕릉 이런 데는 지정이 안 됐습니다. 이 5개 지역을 워낙 큰 지역이기 때문에 5개로 나눠서 구분해서 지정이 됐어요. 세계인들이 가장 놀라우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어디든지 무덤이 큰 것들이 있는 거는 아는데, 우리처럼 경주와 같이 큰 도시에 시내가 이렇게 큰 대형 무덤들이 그대로 적성목각본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데는 없다는 겁니다. 거기다 평지입니다. 산에 있는 거는 물론 우리가 적성목각본은 평지에 산에 이렇게 중턱에도 있는 건 있지만, 이거는 경주에 그냥 대단히로 있는 거는 상상을 못할 정도죠. 이런 내용에서 여기서 보시면 참고적으로 여기 오면 이것이 대릉원은 적성목각부는 어떻게 했느냐면, 어느 사람이 살고 있으면 왕이 집에서 살면 이제 목조로 옛날에 냈겠죠.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놓고 그 위를 지붕으로 돌로 해갖고 무덤을 만듭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오래되니까 그 나무가 집이 무너지죠. 그래서 여기 대릉원 보냐면 낙타등이 됩니다. 가운데가 내려오는 게 갖고 대릉원이 큰 게 돼 갖고 요거를 발굴해 봤더니 그냥 로마 유적이고 유물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 대릉원은 이 신라 시대의 적성목각부는 북방의 기마민족들이 내려온 몇백 년 시대, 마리간 이런 시대에 있는데, 하여튼 세계적으로 이런 데가 없다는 걸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는 남산지구라고 그래갖고, 남산에 그냥 수많은 40개의 유물들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남산을 제대로 본다고 그러면 어느 곳은 하루 종일 걸어가야 되는 데도 있고, 그래서 한 달을 봐야 된다고 그러지만, 봐서 보시면 남산의 경주인들의 불교라든가 이런 것을 아주 그냥 잘 보여주는 데죠. 특히 남산지구에서 신선한 마의 보살 방가상은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수없이 많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국이 자랑하는 것이 바로
경주 역사지구 중에서 황령사지구인데 이것이 황령사의 9층 석탑이 뭐 지금 어떻게 형태를 가졌는지 이거 갖고 뭐 말썽은 많고 그러지만 얼마 전에 뭐 사각형으로 돼 갖고 뭐 세계에서 가장 큰 걸로는데 뭐 몇천억인가 들여 갖고 지금 이거를 이 복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뭐 경주에서 이제 진짜로 복원되면 아마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룡사 터가 뭐 가장 큰 걸로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경주 역사지구에서 반월성지구라고 해서 지금 이게 완전히 지금 발굴하고 해체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석빙고도 있고 그런데 옛날에 왕성터죠. 근데 왕성터에 되는데 지금 신라의 왕성의 유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갖고 바로 앞에 있는 안압지가 이게 저 여유터나 뭐 그러고 바로 앞에 이제 경주 이제 박물관 저기 있는데 지금 여기를 파고 이렇게 그 발굴을 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유물들이 나와서 이 반월성이 저 제대로 발굴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정비되면 놀라운 세계를 놀라는 이런 장소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이제 경주 역사 유적지구에서 명활상성이라고 하는데 이 명활상성이 매우 큰 지역입니다. 매우 큰 저 산성인데 지금 현재 부지런히 이거를 복원하고 있습니다. 아마 얼마 후에는 이 명활산성의 진면목을 볼 수 있고 이와 같이 해서 5군데로 해갖고 여기서 보면 황령사지, 분황사탑, 뭐 지인평강, 선도강릉, 뭐 능지탑, 뭐 하여튼 반월성, 뭐 이쪽에서 김희신 장군하고 태종무열왕릉 빼고 전체가 이게 유네스코 세계유산인데 처음에 이 얘기는 불국사하고 석굴암은 자체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됐고 그 다음에 경주 역사유적지구로 다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딴 거고 달리 불국사하고 석굴암은 2번에 걸쳐서 유네스코 세계의 이관왕이죠. 아주 특별한 곳이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남산을 저기라면 남산 자체가 워낙 시간이 가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것을 경주를 해서 세계 사람들이 가장 놀라운 것이 바로 이곳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겁니다. 다음은 뭐 고인돌인데 고인돌은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의 간판이죠. 세계에서 10분의 9가 우리나라에 관련이 되는 걸로 이런 걸로 본다면 고인돌도 워낙 많지만 지금 현재 남한에서는 한국은 3군데로 해서 강화도의 이제 지역에 부근리 지역에 뭐 고인돌 이거는 거의 북방식입니다. 거의 북방식으로 돼 있는 거니까 북방식이라고 해서 하면 대체로 고인돌의 연도가 높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 고창 지역에 뭐 벌판이 거의 전부 고인돌로 돼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지역이 그 고인돌입니다. 그래서 고창 지역 전체에 여기 뭐 고인돌 박물관이고 뭐 이런 데 있고요. 그 다음에 있는 데가 화순인데 화순도 그 전체가 고인돌이라고 뭐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시는 게 이제 핑매바위인데 이게 뭐 예전에 이게 가장 우리나라에서 큰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시면 민씨 뭐 이렇게 갖고 이제 조각도 돼 있고 그 당시에는 뭐 예전에 이게 고인돌인지 뭐건 큰 돌이니까 뭐 집안에서 이런 걸 만들었지만 이거
자체를 또 부시는 게 또 훼손이 되니까 그대로 놔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가 뭐 이제 워낙 전통 마을 저거 했는데, 전통 마을 세계유산으로는 하회하고 양동마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가 예전에 이와 같은 전통 마을이 약 15,000개가 있었는데, 이 15,000개 마을이 모두 부서졌습니다. 그래갖고 몇십 개가 남아있지를 않습니다만은, 이 하회 같은 마을은 특별한 경우죠. 여기 보시는 것도 이 강물이 이렇게 휘어서 나오고, 이 하회 마을이 뭐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외국 사람들이 올 때는 뭐 이 하회 마을을 뭐 거의 들리나 마찬가지로 그만큼 우리의 간판 스타가 돼 있죠. 여기에 뭐 엘리자베스 여왕도 여기를 방문을 했었죠. 그래서 하회 마을은 지금 현재 내용 자체에서 마을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오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예전에 만나보니까 툴툴 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하회 마을이 양반하고 이 쌍놈이 같이 살았죠. 그런데 그 쌍놈이 산 집에 뭐 말하자면 그 나름대로 그것도 세계유산인데, 거기에 산 사람들이 개축이나 뭐 이런 걸 못 하는 겁니다. 워낙 불편한 거죠. 그래갖고 얘기가, 뭐 여기에서도 돈 좀 있는 사람이 있어갖고 그 집을 좀 크게 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세계유산으로 뭐 이제 그런 불편으로 툴툴하고, 여기도 뭐 식당 같은 것도 제대로 오면 이제 옛날에 있었던 거 저거라지만, 하여튼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 아직도 남아있다는 게 대단한 거죠. 그 이와 마찬가지로 바로 옆에 있는 것이 양동마을입니다. 양동마을도 같이 저는데, 양동마을하고 이 여기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올 때 처음에는 이게 반려가 됐어요. 그런 정도가 됐어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거리가 머니까 이거를 연계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한국이 그 유네스코 세계유산에서 이제 그 많이 지정이 되니까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어서 그걸 뭐 우리처럼 이 뭐 네트워크이고 이런 걸 만들어서 이렇게 한 걸로, 여기에서 옛날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는 양반이 살았던 데입니다. 그러고 이제 쌍놈이 사는 데는 옆에 완전히 구변이 돼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연계가 되니까 대단한 전통 마을이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 위에 뭐 하인들이라든가 가랍집들 뭐 이런 것이 있는 데 있는 사람, 그거는 거기서 사는 사람이 사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수리연대든가 이런 거는 만만치 않아서 불평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가 이 저 뭐 향단해 갖고 우리나라에서 일반 기와집으로 가장 이 정통적으로 만들었다고 그러는 것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통 마을이 이 15,000개 중에서 거의 다 사라지고 몇 개가 남아 있는데 뭐 한 30개서부터 한 40개가 있어서 이 전체를 아울리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남한산성인데, 남한산성이 세계유산으로 들어간 것도 남한산성도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딴 데하고 달리 산성인데, 왕이, 조선 왕이 여기서 인조고 이렇게 갖고 진물을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행궁이 딴 데하고 다릅니다. 행궁이라는 건 원래 왕이 하루를 자든가 잠시 거했다는 데인데, 여기는 직무 공간이 있고 그 상태에 수호 장대로 해갖고 여기에 군대가 있었고, 이제 인조가 청나라의 황제 앞에서 뭐 구두굽에 머리 쪼아리고 하는 그 역사의 현장이기는 합니다만은, 이것이 세계적으로 해서 산성에다가 거기에다가 집무실이 있는 데가 남한산성이 유일하답니다.
아마 그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할 때 또 남한산성은 지금 워낙 큰 데기 때문에 가서 보시면 놀라시는 게 많을 겁니다. 그 남한산성은 정치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딴 데하고 달리 대문이 동서남북 하나씩 전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의 비중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남한산성의 그 행궁이 완전히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가 딴 데 행궁하고는 달리 여기는 그 정부가, 그러니까 내각이 여기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왕비들이든가 뭐 이렇게 해갖고, 물론 자체가 이제 뭐 협소하고 불비하기는 하지만 그러한 시스템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는 이런 거를 뭐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큰 적용하는 것이 백제 역사지구로 해서, 사실 우리나라에 백제 저기였는데 백제의 유적이 거의 없지만 그래도 경주와 마찬가지로 백제 역사 유적지구로 해서 아주 큰 틀로 이렇게 만들었죠. 그 중에서 백제의 간판 스타는 아무래도 정림사죠. 우리나라에 가장 완벽한 석탑이 있는 곳이 정림사 석탑이라서 가서 보시면 정말 아름답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여러 가지에서 사찰이 많다고 보니까 이 한국의 산지승원이라고 그래갖고 사찰들을 9군데 뭐 이렇게 가는데, 뭐 영주 부석사 뭐 이렇게 무량수전 뭐 이래갖고 9개를 지정을 했는데, 우리나라에 사찰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거는 사찰로 돼갖고 더 유명한 데도 빠지고 뭐 이렇다고 그래갖고 뭐 콩티도 파티도 여러 가지 해서, 유네스코의 장점은 지정된 거에 대해서 보완하고 그러고 그거에 대해서 추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산지승원에 9군데를 뭐 하고 있지만 앞으로 그것을 갖다가 보완하고 추가하는 작업을 부단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국의 서원이죠. 우리나라의 교육이 여러 가지 있는데 서당도 있고 서원도 있고 향교도 있고 그 다음에 잘 아시는 성균관도 있는데, 서원은 향교하고 같은 뭐 따지면 고등교육기관, 초등기관인데 전혀 다릅니다. 향교하고 성균관은 관립입니다. 말하자면 국립인데 서원하고 서당은 사립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시스템이 여러 가지의 장단점이 있지만 이 교육에 관한 거는 남다르기 때문에 이게 서원이 상당히 우리나라에 큰 비중을 하고, 건물들이 딴 데하고 달리 거의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원이 일반 분들이 잘 모르지만서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됐는데, 서원이라는 게 교육기관이죠. 교육기관인데 교육기관이라는 걸 뭘로 알 수 있느냐? 바로 이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소수서원이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서원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후대에 건설된 서원의 정형과는 조금 달라요. 근데 여기에 아주 희한한 게 아니라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이 특이한 거는 바로 뭐냐면 영정각 학구제 이 앞에 교육하는 데에 뭐냐면 해시계가 있습니다. 이 해시계가 무슨 소리냐? 여기서 앞에서 교육을 하는데 시간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 해시계에서
하인이 있은 다음에 보고서 그 그림자를 보고 땡땡거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 끝났다 그러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적을 해서 서원에 아마 여러 군데 있는데 지금 현재 소수서원만 이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이 우리나라가 이 서원이 교육기관이고 뭐 수도기관이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일반인들 말하자면 여기는 일반적일로 오니까 관리비 아니고 사립이니까 나름대로 자유로운 면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이제 나중에는 뭐 문중에서 만드는 이런 게 돼갖고 이제 그 당쟁이라든가 이런 거에 이제 온상도 되기는 했지만 그 조선의 교육을 담당하는 가장 큰 역할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서당, 그것도 사립이고 서원이 사립이라서 그래갖고 이제 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고 이것도 추가로 계속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의 그 유일한 간판 스타가 그것이 자연유산으로 제주 화산성과 용암동굴이죠. 보시면 이 내영제 영실기항과 뭐 이게 이제 진달래 저기 하는데 제주도가 세계 그 자연유산도 있고 경관으로도 돼 있고 뭐 그런데 우리 그 제주도의 장점은 용암동굴이 있다는 겁니다. 화산 뭐 저기를 해갖고 이것이 아주 특별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건 뭐 이 제주적을 갖고 이거를 심사할 때 볼 것도 없이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있는 애가서 왕릉에 대해서 이제 하겠는데 우리나라에 왕릉이 42개가 있는데 북한에 2개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40개가 일괄하게 왕릉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됐고 그 다음에 그 왕으로서 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되지 않은 경우는 연산군하고 광해군이 그 군이기 때문에 세계유산에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특이한 거는 이 왕릉이 세계에서 지정이 될 때 얼마나 그 심사위원들이 깜짝 놀란 거는 여기 강남구에 선정릉이 있는데 이 선정릉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땅입니다. 그랬는데 선정릉에서 몇만 평이 있다는 것으로 해갖고 이걸로 몇십조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심사위원이 이거를 볼 때 왕릉에 심사가 들어왔는데 심사위원장이 세상에 몇십조가 넘는 이런 그 비싼 땅의 왕릉을 이렇게 보존을 하는 거를 보니까 이게 볼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저기를 해서 30분도 안 돼서 그냥 결정이 났다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왕릉에 이것은 우리나라 저기라 좀 왕릉은 매년 제사도 지내고 관리하고 뭐 이런 내용으로 봐서 하나하나당 다 특징이 있어요. 이러한 왕릉이 있는 것으로 보면 이 세계인들이 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우리나라 14개에 대해서 모두 그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거에 대한 것을 보다 이 구체적으로 그 흥미있는 분야를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